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크게 계획은 잡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게으르다, 자기를 무능하다 이렇게 자꾸 자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우리가 누워 있으면 일단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의지는 있어. 몸은 안 움직이지만.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책과 삶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익환입니다. 저는 명지대학에서 25년간 기록학을 전공을 하면서 기록관리 체계나 또는 개인 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원페이지 인문학이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 책 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하려고 너무 애를 써요. 사실 자기 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자기를 단계적으로 성장시켜 간다. 이게 훨씬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자기 개발을 기술로 보지 말고 인문학적 깊이를 가지고 봐야 자기 개발의 과제나 이런 것들도 따뜻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페이지 인문학에서 365개의 자기 개발의 과제와 관련된 것을 인문학과 결합시켜서 아주 심플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거든요. 제 바람은 매일 한쪽씩 자기를 성장하는 실천을 1년 동안 이 책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방법론에 대한 책은 좀 그만 읽으세요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책입니다. 매일 한쪽씩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자 그것이 매일매일 토양처럼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영양제를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자기를 가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실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도 몰라서 그래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크게 계획은 잡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게으르다, 자기를 무능하다 이렇게 자꾸 자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한 번만 정확하게 원인을 알게 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어떤 거죠? 뭘 하겠다는 자기의 의도를 갖잖아요. 그리고 행위를 다 하고 나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의도는 아주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과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구체적인과 동시에 물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일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리가 엄청 멀어요. 실행이라는 거는 이 사이의 거리를 메워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라고 생각은 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거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구나. 이 두 가지의 거리를 가깝게 가져오는 이 원리만 이해하면 내가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꼭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이 얘기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의 의도는 선명한데 영어를 잘하는 상태라는 거는 어디에 있죠? 엄청 먼 미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6개월 만에 영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의도를 실행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먼 미래에 있죠. 현재 자기 상태하고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쉽지 않습니까? 쪼개서 12개의 과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번 달에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될 상황을 8가지로 설정을 해서 그 8가지의 상황에 말하기 연습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일주일에 2 상황에 대해서 영어 말하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훨씬 가까워졌죠. 이 훨씬 가까워진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 단위로 또 쪼갤 수 있죠. 얘를 더 쪼개면 하루 단위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계획, 나의 바람, 나의 의도 이런 것을 최대한 쪼개서 현재 나의 몸에 가까운 형식으로 여러분들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텔에 처음 도착했을 때 호텔 카운터에서 하는 대화를 5가지를 입에 완전히 붙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스타트하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겠죠. 요거 이제 인지 과부하를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주로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머릿속에 부담스러움,
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그게 이제 자기를 보듬고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제를 몸과 가까운 곳으로 잘 끌고 와서 구체화시키고, 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게 나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일단 스타트 여러분들 잘 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워있으면 일단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의지는 있어. 몸은 안 움직이지만.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하는 건데, 이번에는 책을 읽는 거로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책을 읽으려면 거실로 나가서 물을 한 컵을 먹고 그다음에 내 방 책상에 앉아서 할까? 아니야. 식탁에 앉아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책을 읽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읽을 때는 모르는 게 나와도 문단을 스킵하면서 읽되 머릿속으로 앞에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하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김익환 교수가 눈운동 독서를 하라고 했으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독서를 해야지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과 계획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난 누워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꽤 자주 하는 방식이에요. 누워서도 하고 소파에 기대어서도 내가 할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러니까 전략과 계획을 선명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해요. 누워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조차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 생각 방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누워서는 이제 몸은 움직이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워있을 때 상태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때의 상태가, 이것도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일어나야지 하고 정신적으로 힘을 쓰지 마시고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팔을 침대에다 이렇게 옆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면 오른발을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쭉 돌리면 허리가 이렇게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쪽으로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허리 비틀어주기, 누워서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몸의 정지 상태가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와 갭이 크니까 누워서 살짝 움직여주고 일어난다. 이런 거를 일단 아시고 한두 번 해보면 그거 괜찮네. 그럼 항상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열 작업을 누워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그런 걸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한국에 이 디프레션을 우울증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너무 큰 병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푹 꺼진 상태, 무기력증,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병증의 수준도 있고요. 병증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원인과 현재의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력증의 상태와 거의 유사한 그런 상태로 오랜 기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철학과 방법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나 벗어나고 싶어. 의지적으로 벗어나야지. 힘내야지. 동기부여 영상 봐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방법을 깨닫고 자기 방법을 몸에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적으로 ABC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꼭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사회 구조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한명철 교수 피로사회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압박을 내재화해서 나 스스로 이기려고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겨먹으려고 했더니 자꾸 지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이렇게 성취시키려고 했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기를 자꾸 발견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한 방향을 향해서 정신없이 모두가 경쟁하면서 뛰고 있는. 요즘에 화요일날 싱어게인 하잖아요. 이게 밤늦게 합니다. 근데 싱어게인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운 그 멋진 프로를 보면서도 난 안 돼. 나는 왜 지금 회사 일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싱어게인을 보고 있는 거야. 자기를 엄청 질책한단 말이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기력증에 안 빠지겠어요. 무기력증은 큰 틀에서는 그런 원인에서 오고 개별적인 특별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속성이 있어요. 무기력증은 안 나가고 이렇게 쭉 뻗어 있죠. 그거에 반대를 취하는 거예요. 이동이 무기력증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침대에만 계속 누워서 뒹굴뒹굴,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음악을 가끔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안 하는 게 뭐예요? 말도 안 하죠. 소리 지르지 않죠. 큰 소리로 노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발산이라 그래요. 발산의 반대 방향이 무기력증이에요. 세 번째는 무기력증에 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암막 커튼을 쳐버리고 시커먼 데서 종일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공기와 빛, 요거 세 가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셔야 되고 삼키는 게 아니라 발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맑은 공기와 빛을 접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요거 꼭 권합니다. 동네에 반드시 있는 곳,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에 혼자 가서 1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이제 발산의 효과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코인 노래방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맑은 공기와 빛의 요소는 들어있지 않지만 나머지 긍정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1시간 코인 노래방 갔다 오면은 그럼 무기력증이 한꺼번에 없어지나요? 안 그렇죠. 이런 것을 2번, 3번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은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는 경험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기적으로 오는 무기력증에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는 지금은 그냥 푹 무기력하자. 이따 오후부터 한두 개씩 해가지고서 무기력증에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지. 무기력증에 빠져도 덜 불안해요.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시지 않아요? 좀 피곤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보통 어때요? 조금 감정적이죠. 그리고 차분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그것을 복귀해보면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내는 이런 후회를 하신 경험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어떤가요? 아니 몸이 피로하잖아요. 몸이 피로하면 우리 피지컬 상태는 혹시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를 잘 방어해야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가 돼야 우리가 뇌를 팽팽 돌리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우리 회사에서는 야단까지 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CS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CS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고객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걸 출근해서 한다니까요. 매일 답변하는 거를 출근해서 해요. 그 다음에 밀린 카톡 보고 무엇인가를 하는 거를 출근해서 해요. 너무 아까워서 출근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이 오전 시간이 피크 타임이거든요. 일에서는. 왜냐면 그때가 제일 덜 피곤할 때니까. 아유 교수님 저는 아침부터 피곤한데요. 아니에요. 아침부터 피곤하면 저녁에는 그 아침 때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하루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오전 시간이 피지컬한 상태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타임이 언제겠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난 시간에서부터 1시간 후 눈을 뜬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 먼저 샤워하고 몸 단장하는 걸 먼저 합니다. 몸을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해도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1시간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멋지게 달성을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거기에다 배치한다. 사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1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수평 이동을 해야죠. 일어난 시간을 조금 땡기고, 일어난 시간을 조금 땡기면 잠을 줄인다? 큰일 납니다. 잠을 줄이면 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세팅을 해서 소중한 시간대를 내가 매일매일 잘 활용을 하려면 주무시는 시간을 훨씬 더 일찍으로 내리셔야 돼요. 저는 10시나 10시 반 정도면 자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후 2시가 기상시간이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침으로 내가 생각을 할 거야. 새벽 5시부터 잠을 자. 업종별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어난 2시가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대를 잘 찾아서 행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기죠. 왜냐하면 일단 뇌 소모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자신의 하루를 서사를 써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침대에서 계속 뒹굴뒹굴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가니까 막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샤워하고 조금 찍어 바르고 그리고 막 뛰어가가지고서는 겨우 출근을 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다운 삶을 나를 가꾸어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행위는 자살 행위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신적 죽음의 상태거든요. 우리 알베르 까미가 얘기한 개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아침을 그렇게 정신없이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 가겠어요? 나의 하루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 않고 남에게 휘둘려서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수준,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해. 한 5년 그렇게 살아놓고 나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 자기 책임이거든요. 좀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을 허투루 보낸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에 사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나의 정신을 흐트러 버리는 그런 행위를 아침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출근 시간 임박해서 그냥 정신없이 행위하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전체를 망칩니다. 아침에 꼭 두 가지는 하세요. 나의 하루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플래닝 한다 그러죠. 하루를 큰 틀에서 기획을 해보는, 자기의 이야기를 써가는 스타트죠. 여러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최소한의 지적 수준을 유지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고, 아까 예를 드는 것처럼 정신적 자살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아침을 보내는 것, 너무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죠. 그 차이가 실제 실행의 측면에서는 사실 한 끗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하세요. 루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루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간, 장소, 할 일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고 그 장소에 가면 그냥 자동으로 그것을 행위해. 이런 거죠. 독서를 엄청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서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10시 반에 베란다에 예쁜 자그마한 테이블과 의자를 하나 놓고 방 안에 있는 작은 화분 하나를 베란다로 들고 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사인, 이게 내가 독서를 시작하는 출발의 모습이야. 이렇게 루틴을 정해놓으시고 10시 반에서 12시까지 1시간 반은 베란다에 나가서 책을 읽는 것. 그러면 시간, 장소, 책을 읽는다는 과제 세 가지가 픽스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상대적으로 매일매일 그걸 반복해서 하기가 쉬워집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이런 스타일의 행위를 말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과제 루틴이라 그래요. 저는 이거를 되게 강조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그중에 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제들이 있어. 이런 거를 루틴으로 박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박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 매뉴얼 3가지 종류를 꼭 읽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너무 재미가 없고 엄청 어려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네. 이번 한 달 동안 매뉴얼을 읽어야지.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요것은 점심 먹으러 일찍 나가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페에서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패드를 들고 가서 매일매일 1시간씩 매뉴얼을 봐야지. 이런 루틴을 정하시라고요. 이게 이제 과제 루틴. 요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 루틴은 여러분들 다 경험들 해보셨죠? 매일 자기 전에 30분씩 걷고 샤워하고 자야지. 이런 거. 이런 루틴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요 일상 루틴은 특징이요. 그것을 쭉 해서 몸에 붙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된다? 루틴이 아니라 이제 습관이 됩니다. 루틴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그걸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일상 루틴은 열심히 하셔서 가능하면 습관으로 붙이면 루틴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그리고 과제 루틴을 주로 중심에 두는 그런 루틴 활용법으로 여러분들의 실행력을 높여가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심심치 않게 기록이라는 단어가 회자되잖아요. 제가 너무 세게 자랑합니까? 이게 제가 5년 전 정도부터 기록학자 김익환이 나와서 만든 한국의 새로운 문화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학자가 제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꽤 전문성이 있습니다. 원리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따라해 보신다고 그것이 다 여러분들께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 얘기는 김익환한테
저한테 듣는다. 너무 저를 홍보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다른 데에서 부정확한 기록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책과 삶에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요. 자, 기록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록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책을 필사합니다. 그러면 책을 보고 쓰고 책을 보고 쓰고 하면 필사할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록적 성격을 갖는 필사일까요? 아닐까요?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한다는 것은 베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베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나의 생각을 메모하고 쓰는 거, 그것만 기록이라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령의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필사는 어떻게 한다? 한 줄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아, 이런 뜻이지. 아,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오네 하고 마음에 머금은 상태에서 필사를 하시는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2단어 쓰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럼 다시 보세요. 보는데 마음으로 머금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써. 그러니까 필사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내 마음에 머금어서 내 마음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쓴다. 필사는 원래 필사하는 책의 단어, 조사,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걸 필사라 그런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약간씩 틀려도 되니까 자기가 머금은 것을 원래 글과 유사한 감정, 유사한 단어들, 유사한 감각으로 써본다. 이게 필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적 속성을 잘 반영하는 방식이죠. 기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록을 하는데 하다가 자꾸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분들은 아니, 마음속에 있는 거를 쓰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요?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저는 심지어 어떤 거를 기록하냐면 오늘 책과 삶에 와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동할 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서 수첩을 꺼내놓고 여기에 와서 촬영을 할 때 이 촬영의 목적이 뭐지? 메모해보고요. 이 촬영을 할 때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이거 CSF라고 하죠. 핵심 성공 요인. 잘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촬영을 끝내면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뭐지? 아웃풋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적, 핵심 성공 요인, 아웃풋을 미리 메모해보고 행위를 합니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모든 행위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 않은 어떤 닥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이제 구상기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상기록 쓰는 게 완전히 습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행위하기 전에 구상기록 쓰는데 한 10분은 걸릴 테니까 엄청 부담되겠네요. 아니에요. 저 1분밖에 안 걸려요. 왜?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데는 시간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생각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거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기록하는 거, 걔는 실제로 2줄 쓴다고 하더라도 1분이면 되고요. 3줄 쓴다고 하더라도 2분이면 되는 거야. 기록은 시간이 많이 든다? 들지 않는다. 어디에다 시간을 쓴다? 생각에 시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록을 해보시면 다양한 기록들이 더 쉬워질 것이고 쉽게 적은 시간을 투여해서 쓴 기록이 나의 삶에 큰 변화 같은 것을 일으켜주네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 기록하지 말라고 해도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형 인간이 되면 지식이 빵빵해지죠. 또 아까 들은 예만 들어도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 전략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니까 전략형 인간이 되죠. 또 기록을 하시면 걔가 뇌에 각인이 돼서 기억력이 훨씬 좋아져요. 뭔가를 하면 잊어버리니까 다 휘발시켜버리죠. 기록을 하는 사람은 누적시키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누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록은 그런 효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 계기가 돼서 또 연말이니까 적극적으로 기록 스타트 해보시고요. 내년에는 기록형 인간으로 자기를 꼭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지만 3가지 메시지가 들어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문학적으로 사유하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표피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한 것을 가능하면 기록 좀 하세요. 메모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토대가 돼서 실행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록하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내가 주관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